전 세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나라 경제를 망치는 아마추어 외교라고 비웃었습니다. 120억 달러, 한화로 15조 원이 넘는 돈을 날려먹었습니다. 한 외교관의 커리어는 박살이 났고 가족은 떠났고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 그 미친 짓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세계 어떤 나라 국민도 받지 못하는 특혜를 선물했습니다. 미국도 안 되고 영국도 안 되고 프랑스도 안 되는 것을 한국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여권 하나만 내밀면 됩니다. 트빌리시 국제공항. 코카서스 산맥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나라 조지아의 관문입니다. 이곳의 입국 심사대에서는 매일같이 기이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영국 여권을 내밀면 심사관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집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숙소 바우처 내놓으세요. 돌아가는 항공권은요? 통장에 체류 비용은 충분합니까? 질문 세례가 끝나야 겨우 도장 하나 받습니다. 체류 기간 91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91일. 프랑스도 91일. 독일도 91일. 일본도 91일입니다. 심지어 세계 최강대국 국민들도 수상한 짓 하면 바로 추방된다는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초록색 여권을 내미는 순간 세상의 모든 규칙이 바뀝니다. 대한민국 여권. 심사관의 무뚝뚝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활짝 피어납니다. 마치 10년 만에 만난 형제를 보는 표정입니다. 질문 하나 없습니다. 체류 목적도 묻지 않습니다. 잔고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리턴 티켓도 따지지 않습니다. 도장을 쾅 하고 시원하게 찍어주더니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Welcome home, brother. 집에 온 걸 환영해, 형제여. 도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한 순간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365일, 1년 무조건 프리패스, 취업도 됩니다. 사업도 됩니다. 땅을 사는 것도 마음대로입니다. 세금도 현지인과 똑같습니다. 외국인 차별세율 같은 건 없습니다. 사실상 영주권이나 다름없는 특혜입니다. 미국인도 91일, 영국인도 91일인데 왜 한국인만 365일입니까? 도대체 이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뭘 했길래 대영 제국의 후예보다 초강대국, 미국보다 더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겁니까?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시계를 거꾸로 돌려야 합니다. 전 세계가 베이징 올림픽의 화려한 개막식에 취해 미쳐 돌아가던 2008년 그 뜨거운 여름날로 말입니다. 2008년 8월 전 세계의 카메라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쏠려 있을 때 지구 반대편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폭격기가 조지아의 하늘을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호텔 유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고리 지역을 넘어온 러시아의 T-72 탱크가 수도 트빌리시를 향해 밀고 들어온다는 소식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터졌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러시아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유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서방은 뭘 했을까요? 성명서 한 장 던지고 끝이었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전부 침묵했습니다. BBC 런던 본사의 편집국장은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톤 다운해. 지금 올림픽 기간이야.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인데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어. 그리고 침공 인베이전이라는 단어는 너무 세. 러시아 자극하면 모스크바 지국 폐쇄될 수도 있다고. 탱크가 밀고 들어오는데 이걸 침공이 아니라 지역 내 분쟁이라고 써야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양쪽 모두 자제를 요구한다는 말만 반복했고 유럽 각국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끊길까봐 벌벌 떨었습니다. 푸틴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이 작은 나라의 자존심을 지켜줄 생각은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가스 밸브를 잠그겠다는 러시아의 무언의 협박 앞에서 서방의 정의는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지아 외무부 차관 다비트 바크라제가 긴급 기자회견 단상에 올랐습니다. 와이셔츠는 땀과 먼지로 엉망이었고 며칠 밤을 새웠는지 눈은 퀭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무기를 달라고 하겠지. 유엔군을 보내달라고 빌겠지.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전 세계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식량이나 총알을 구걸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하나, 우리의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제발 우리를 그루지아라고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조지아입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콧방귀를 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름 타령이나 하고 있네. 독일 기자도 비웃었습니다. 그루지아나 조지아나 그게 그거지. 하지만 다비트 차관은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그루지아는 러시아 제국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고 멋대로 붙인 노예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짓밟고 우리의 언어를 금지하고 우리를 그들의 하인으로 부르기 위해 만든 낙인입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적어도 노예의 이름으로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주독립국 조지아의 시민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국 기자가 손을 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서방 지원 없이 며칠이나 버틸 겁니까? 이름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그의 절박한 호소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서방 세계는 그날 밤 조지아를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그날 밤 외신 기자 대부분이 짐을 싸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코앞까지 왔다는 소식에 누구도 나무려 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호텔 로비 구석, 어둠 속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엔 담배 꽁초가 수북했습니다. 낯선 언어로 누군가와 격렬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느껴질 만큼 뜨거웠습니다. 명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한승우, 아직 안 떠나셨습니까? 다들 도망가는 판국인데 한승우 참사관은 충혈된 눈으로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서요. 한국도 러시아랑 가스 수입하고 경제 협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신네 나라도 눈 감고 모른 척하는 게 이득일 텐데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본국 경제 망치지 말고 짐 싸서 튀는 게 상책입니다. 그 비아냥에 한승우 참사관이 전화를 탁 내려놓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20년간 수많은 외교관을 만나봤지만 그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결기였습니다. 기자 양반, 당신네 나라는 이름을 빼앗겨 본 적이 없죠? 영국은 남의 나라 이름을 빼앗으면 빼앗았지. 빼앗겨 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방금 본국에 전문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9시를 기해 대한민국 정부는 이 나라의 공식 명칭을 그루지아에서 조지아로 변경합니다. 모든 정보 문서, 교과서, 방송, 언론 표기까지 전부 다 바꿀 겁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미쳤어요? 러시아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고작 이름 하나 때문에 러시아랑 척을 지겠다고요? 그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한승우 참사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퍽 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국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피의 문제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을 가네야마라는 일본 이름으로 사셨습니다. 학교에서 한국말을 쓰면 매를 맞았고 내 이름을 부르면 감옥에 갔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름을 빼앗긴다는 게 단순히 호칭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영혼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이라는 걸요. 우리는 그 짓 못합니다. 남들은 몰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울림은 호텔 로비를 집어삼켰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비겁하게 숨을 때 동아시아의 이 작은 나라는 오직 동병상련이라는 감정 하나로 거대한 곰, 러시아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감동적이긴 한데
그래서 대가가 뭐였는데? 진짜 120억 달러를 날린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상황을 요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껏 정성 들여 끓여온 경제라는 국소태, 최고급 재료를 전부 넣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그 손 밑에 깔린 불이었습니다. 한국이 조지아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러시아는 가스 밸브를 잠갔습니다. 불이 꺼진 겁니다. 국솥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진짜로 가스 밸브부터 잠갔습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이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파이프라인 점검 문제로 협상을 무기한 연기한다. 가격 재협상이 필요하다. 15%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공급은 없다. 말이 협상이지.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한국 서민들의 난방비 고지서에는 조지아의 이름을 불러준 대가가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두 번째 타깃은 기업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소방 점검, 위생 점검, 세무 조사. 이유는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소화기 위치가 1cm 어긋났다는 이유로 공장 라인을 멈춰 세웠습니다. 한국산 부품을 실은 컨테이너선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억류했습니다. 통관 서류 미비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삼성, LG 상사맨들의 비자 연장이 줄줄이 거부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쫓겨나는 한국인들이 속출했습니다. 이걸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42.195km 레이스 중간에 갑자기 코스를 이탈한 겁니다. 옆 코스에서 쓰러진 선수를 부축하기 위해서요. 순위는 떨어졌습니다. 기록도 망가졌습니다. 해설자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관중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쓰러진 선수가 20년 뒤에도 기억하는 건 순위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자신을 일으켜 세워준 손의 온기였습니다. 직간접 경제 손실 약 120억 달러. 이름 하나 바꿔준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연일 외교부를 성토했습니다. 아마추어 외교가 나라 경제를 망친다. 실익 없는 감성 외교.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난의 화살은 처음에 총대를 맸던 한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한승우 참사관. 그는 좌천됐습니다. 외교부의 핵심 부서에서 밀려나 이름도 생소한 한직으로 쫓겨났습니다. 승진은 물 건너갔고 동기들은 그를 찍힌 인물 취급했습니다. 러시아 통이었던 그가 러시아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 겁니다. 러시아 대사가 한국 외교부 장관실에 찾아와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한승우, 그 녀석 옷 벗기라. 안 그러면 현대차 공장 영원히 문 닫게 하겠다. 당시 대통령과 장관들의 치열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경제 관료들은 반대했습니다. 기업 다 죽는다. 철회하자. 다시 그루지아로 부르자. 하지만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민지 때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 독립을 약속해준 나라들에게 얼마나 고마워했습니까? 그때 그들이 계산기 두드려서 우리를 도와준 겁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문턱에 있습니다. 덩치만 큰 게 아니라 마음도 커야 선진국입니다. 120억 달러 수업료라고 생각합시다. 이건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돈을 감당할 체력이 있었지만 개인 한승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를 진짜 무너뜨린 건 러시아의 보복도 직장의 징계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하고 결혼했지. 나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 당신이 조지아라는 나라 이름 지키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우리 아이들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았냐고. 큰아들의 중학교 졸업식 날에도 그는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이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외교부 벙커에서 러시아 대사의 항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사춘기를 겪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때문에 학교에서 창피해 죽겠어. 친구들이 뉴스 보고 그래. 너네 아빠가 나라 경제 망친 주범이래.
가족은 떠났고 그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승우 참사관이 서울의 차가운 방구석에서 울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조지아에서는 기이한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은 순수하고 뜨거운 불길이었습니다. 트빌리시의 한 전자제품 매장. 70대 할머니가 꼬깃꼬깃한 쌈지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기 코리아에서 만든 냉장고가 어떤 거야? 점원이 삼성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좀 비싸요. 중국산이 반값인데 이거 하시죠. 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내가 돈이 없지 의리가 없냐? 우리나라가 전쟁통에 다 죽게 생겼을 때 우리 이름 불러준 게 코리아야. 내 죽기 전에 그 나라 물건 하나 팔아줘야 저승 가서도 떳떳할 거 아니냐?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제일 비싼 한국산 냉장고를 샀습니다. 이 이야기가 소셜미디어를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바이 코리아 바이 코리아 한국 물건 사주기 운동. 이건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이폰 대신 갤럭시를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마트에서는 주부들이 한국산 과자, 한국산 라면을 카트에 쓸어 담았습니다. 한국산이 없으면 점원에게 화를 내며 나가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한국인 손님을 태우면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식당에서는 한국인에게 공짜 와인을 내밀었습니다. 이 현상을 스포츠에 비유하면 한국은 월드컵 본선에서 상대팀 선수가 쓰러졌을 때 골 기회를 포기하고 공을 밖으로 걷어찬 팀이었습니다. 점수판에서는 진 겁니다. 하지만 관중석은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관중들은 평생 그 팀의 서포터가 됐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글 때 조지아 사람들은 마음의 밸브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조금씩 한국에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승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제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집을 나갔던 큰아들이었습니다. 대학 기숙사에서 인터넷 뉴스로 조지아의 바이 코리아 운동과 한국에 대한 감사의 물결을 본 겁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조지아 사람들이 한국 최고라고 난리 났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이 그래요. 너네 아빠가 한 게 맞냐고, 진짜냐고. 맞다고 했어요. 우리 아빠가 한 거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애들이 아빠 멋있대요. 진짜 남자래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동안 몰라서. 전화는 툭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끊어진 신호음은 한승우에게 세상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한승우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라면이 아닌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킨 이름이 결국 그의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2011년 늦가을 리투아니아였습니다. 짧고 강렬한 외교 전문이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우리는 귀국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오늘부로 그루지아라는 명칭 사용을 중단합니다. 한국은 혼자가 아닙니다. 에스토니아가 따라왔습니다. 라트비아가 합류했습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러시아의 그림자 아래 숨죽여 살던 동유럽 국가들이 본물처럼 한국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도 하는데 우리가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었다니. 이건 자존심 문제입니다. 결국 거만한 서유럽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영국 BBC도, 미국 CNN도, 프랑스 르몽드도 슬금슬금 표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돈을 잃었지만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외교적 도덕권이라는 거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통쾌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던 일본이 뒤늦게 숟가락을 얹으려 한 겁니다. 화려한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조지아를 방문해서 거액의 차관과 인프라,
투자를 약속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일본도 이제 귀국을 조지아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친구입니까? 일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계산기에는 결정적인 변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조지아 외무장관이 만찬에서 와인잔을 들고 정중하지만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고맙습니다. 7년이나 걸리셨네요. 일본 측이 당황해서 머뭇거렸습니다.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피 흘릴 때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어와 같이 비를 맞아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비가 다 그치고 해가 뜨니까 이제야 우산을 들고 오셨군요. 물론 우산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젖어 있을 때 씌워졌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만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사절단은 얼굴이 벌겋게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정중하지만 뼈 아픈 거절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돈을 받겠지만 마음은 줄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요리로 한 번 더 비유하겠습니다. 한국은 손님이 배고플 때 자기 밥그릇을 덜어준 사람입니다. 일본은 손님이 배부를 때 고급 디저트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코스 디저트가 밥 한 그릇보다 비쌉니다. 하지만 굶어 죽을 뻔했을 때 내어준 밥 한 숟갈은 평생을 가도 잊히지 않는 법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과 일본의 차이였습니다. 타이밍의 차이가 아니라 진심의 차이였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 조지아에서 한국인의 위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트빌리시의 스카이라인을 점령한 건 코카콜라도 벤츠도 아닙니다. 삼성 갤럭시, LG 올레드 TV, 현대 아이오닉이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조지아 경제부 차관의 책상 위에는 삼성 노트북이, 손목에는 갤럭시 워치가, 사무실에는 LG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굳이 비싼 한국산입니까? 중국산이 더 싸지 않습니까? 차관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사는 겁니다. 2008년에 우리 이름을 지켜준 나라가 만든 물건입니다. 형제가 형제한테 사기치겠습니까? 이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이론입니다. 브랜드 충성도가 아니라 국가 충성도.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곳에서는 무결점 보증 수표입니다.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에서 중국이 단가를 낮추고 프랑스가 디자인을 앞세웠지만 구청장은 한국 기업을 찍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 한국인 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지으시면 튼튼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살 집인데 형제가 지어줘야 마음이 놓이지 않겠습니까? 120억 달러의 손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 10배, 100배를 넘어섰습니다. 조지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의 요충지입니다. 이 노른자위 땅을 한국 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제적 혜택보다 더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트빌리시 외곽의 낡은 아파트. 택시 기사의 아들 다비트는 거실 벽면의 장식장을 가리켰습니다. 성모 마리아상,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정성스럽게 코팅된 낡은 신문기사. 2008년 한국이 조지아로 명칭을 변경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기사셨습니다. 전쟁 때 끝까지 트빌리시에 남아 외교관들을 태우고 다니셨죠. 그때 한국분을 태웠는데 다들 도망갈 때 그분만 폭격이 떨어지는 시내로 가자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미쳤냐고, 죽고 싶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셨답니다. 내가 도망가면 누가 당신들 이름을 불러주겠냐고. 다비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집에 와서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기사를 오려서 액자에 넣으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다비트야, 한국은 남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피를 흘릴 때 같이 피를 흘려준 형제다. 살면서 한국 사람을 만나거든 절대 돈을 받지 마라. 그게 내가 너에게 남기는 빚이다. 다비트는 지금도 한국인 관광객을 태우면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미안해하며 돈을 내밀면 그는 서툰 한국어로 말합니다. 형제, 돈 안 받아요. 아빠 약속이에요. 트빌리시 대학교에
한국어학과에서 만난 여학생 마리아. 정원 20명에 500명이 몰린 그곳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팝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한국어에는 정칭이라는 단어가 있다면서요. 영어의 love와는 다르다고 들었어요. 아픔을 같이 겪어야 생기는 마음이라면서요. 우리는 한국한테 정을 느껴요. 피는 안 섞였지만 아픔이 섞였으니까요. 조지아 이민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1년입니까? 미국도 91일인데 왜 한국만 365일입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가족이 집에 놀러 왔는데 3일만 있다 가라고 합니까? 가족은 있고 싶은 만큼 있는 겁니다. 시스템상 가능하다면 저는 평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지아에서 깨달았습니다. 함께 흘린 눈물은 때로는 피보다 더 끈끈하게 사람을 묶어준다는 사실을요. 120억 달러의 수업료. 한국은 그 돈으로 400만 명의 영원한 우군을 얻었습니다. 이건 세상 어떤 투자 전문가도 만들어 낼 수 없는 최고의 수익률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을 겁니다. 감성 외교가 밥 먹여주냐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트빌리시 거리를 뒤덮은 한국 기업의 간판.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1년 무비자, 취업 자유, 토지 구매라는 파격적 특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을 형제라고 부르며 눈물을 글썽이는 400만 명의 우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얻을 수 없는 국가 브랜드의 정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지갑이 두꺼운 나라가 아니라 마음이 두꺼운 나라라는 것을,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비겁하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손을 잡고 함께 비를 맞아줄 용기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기술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상품도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통에 도망가지 않고 남아서 너희 이름을 내가 불러주겠다고 외친 그 진심은 어떤 나라도 어떤 돈으로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물론 경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도덕적 자산에 기대어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 그친 뒤에야 우산을 들고 간 일본과 똑같아집니다. 형제의 마음은 한 번 받았다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증명해야 합니다. 매일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오만해지는 순간 16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름 하나. 단지 그 이름 하나를 제대로 불러주었을 뿐인데 그 작은 존중이 만들어낸 기적은 16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형제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이 아직 모르는 대한민국의 감동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반드시 찾아가 보겠습니다.